어차피 저희가 다 상속받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세금 내지 말고 미래미리 저희한테 넘기시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1분 전이었죠. 4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은 몸에 시계처럼 새겨져 이제는 알람 소리가 저를 깨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알람을 기다려주는 꼴이 됐죠. 뻣뻣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죠. 어차피 퉁퉁 부은 얼굴 봐서 뭐 하겠어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시장 골목으로 나섰어요.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죠. 아직 캄캄한 골목에는 저처럼 일찍 하루를 여는 식자재 가게 사장님들만 드문드문 보였어요. 이모님,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도요. 무뚝뚝한 인사를 나누며 제 가게인 아들 국밥의 셔터를 올렸죠. 철커덩. 무거운 쇠셔터 소리가 골목에 울리면 그제야 제 하루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사골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끓이다가 불을 줄여놓고 간 솥이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마솥 뚜껑을 여는 거예요. 제 키만한 솥의 뚜껑은 어찌나 무거운지 매일 하는 일인데도 팔이 부르르 떨려요. 영차. 뚜껑을 열면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덮치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김 속에 제 40년 세월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이 솥 하나로 우리 도훈이를 키웠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젖도 못된 아들놈을 업고 이 가게를 열었죠. 여자가 무슨 국밥집이냐? 애 없고 며칠이나 하겠냐? 주변 상인들이 다들 혀를 찼어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죠. 우리 도훈이 남들처럼 다 가르치고 남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어이구, 냄새 좋다. 국자로 뽀얀 국물을 한번 휘저었어요. 이 국물 한 그릇 팔아서 우리 도훈이 분유값을 벌었고 이 솥을 밤새 지켜서 우리 도훈이 대학 등록금을 냈죠. 가게 이름도 그래서 아들 국밥이에요. 이 가게가 제 아들이고 제 아들이 이 가게 그 자체였으니까요. 엄마, 나 명문대 합격했어. 그렇게 으스대며 합격증을 내밀던 아들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그 아들이 번듯한 회사 들어가고 김담이라는 예쁜 며느리감까지 데려왔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이정숙, 너 참 고생했다. 이제 아들 덕 좀 보면서 살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점심시간은 전쟁터 그 자체예요. 이모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사장님, 이번 테이블 소주 하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20평 남짓한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차고 저는 국밥을 나르고 며느리 같은 알바생은 계산을 하고 아이고 허리야. 주방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는데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렸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고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죠. 저는 막걸리라도 한잔할까 싶어 냉장고를 열던 참이었어요. 왔니? 우리 아들 이도훈이랑 며느리 김담이었어요.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인상부터 썼죠. 냄새가 난다는 듯이 코를 찡긋거리면서요. 어머니, 아직도 장사하세요? 아이고, 이 냄새. 며느리는 자기가 메고 온 비싼 가방의 냄새라도 뵐까봐 의자에 못 앉고 구석에 멀뚱히 서 있더군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줄까? 마침 국물 좋은데.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질색을 하더군요. 됐어요, 어머니. 저 이런 거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옷에 냄새 배면 안 돼요. 엄마, 우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요. 아들 이도훈이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저는 그럼 못하러. 바쁜 애들이.
하면서도 내심 반가웠죠. 그래도 엄마 보러 왔나 싶어서요. 저기 엄마. 아들이 머뭇거렸어요. 며느리 김다미가 아들 옆구리를 쿡 찔렀죠. 빨리 말해. 시간 없다며. 아, 그게 아니라. 이도훈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다미가 차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차라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어요. 차라니? 작년에 엄마가 외제차로 바꿔주지 않았니? 그거 할부도 아직 안 끝났을 텐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놨어요. 작년에 며느리가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국산차 타고 다니니 창피해서 모임에 못 가겠다고 해서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사준 차였어요. 제 말에 며느리 김다미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어머니, 작년에 사주신 건 맞죠? 근데 그게 외제차예요? 그건 그냥 수입차죠. 남들 다 타는 거요. 다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제 친구들은 기본이 고급 독일 세단이에요. 근데 저는 그 차 타고 거기 가라고요? 저번 동창회 때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세요? 주차 요원이 저더러 발렛 못 맡긴다고 저쪽 구석에 대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가게 안에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또 바꿔달라는 말이니? 엄마, 가만히 있던 아들 이도훈이 나섰어요. 담이 말이 맞아요. 담이가 창피하면 그게 다 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도훈은 장모님 덕에 회사 다니면서 와이프 차 하나 못 바꿔주나? 다들 저 욕해요. 도훈아, 누가 너를 욕한다는 거야? 엄마, 다미가 창피해서 동창회도 못 가겠대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거 알아요? 엄마가 돈이 없어요? 이 가게 하나만 팔아도 현금이 얼만데.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가게를 팔아? 저한테는 이 가게가 제 목숨이고 제 인생인데. 저놈은 벌써 이 가게를 현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그냥 달래요?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니 체면도 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맨날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국밥만 파시니까 저희까지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투자를 하라니요. 제 전 재산을 쏟아부어 키워놨더니 이제는 밑 빠진 독처럼 제 남은 것까지 다 달라고 하고 있었죠. 도훈아, 엄마 정말 돈 없어. 작년에 차 사주면서 가게 대출 받은 것도 아직 다 못 갚았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김다미가 숟가락통을 발로 뻥 찼어요. 와장창 숟가락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쏟아졌죠. 어머니,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희가 쪽팔리면 그게 다 어머니가 쪽팔린 거라고요. 어머니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담이야, 그만해. 아들 이도훈이 며느리를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그 눈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엄마가 좀 참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딱 그 눈빛이었죠. 저는 바닥에 흩어진 숟가락들을 내려다봤어요. 제 40년 세월이 저 숟가락들처럼 바닥에 나뒹구는 것 같았죠.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얼마면 되는데. 제 목소리가 개미처럼 기어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김다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지 모델이요. 계약금만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저는 말없이 주방 안쪽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제 낡은 조끼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죠. 거기엔 제 비상금이 들어있어요. 아니, 비상금이라기보단 우리 도훈이 대학 등록금 내고
남은 돈으로 만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칸 그런 마음으로 40년을 모은 돈이었죠. 통장을 들고 나오자 며느리가 제 손에서 그걸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어머니, 진작 이렇게 하실 것이지. 시간 끌기는. 도훈아, 이거 깨면 엄마 정말 힘들어. 알았어, 엄마. 고마워요. 아들 이도훈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 손을 잡아 끌었어요. 담이야, 가자. 오늘 바로 계약하러 가자. 어머, 신난다. 어머니, 저희 그럼 가볼게요. 그들은 신이 나서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바닥에는 아까 며느리가 발로 찬 숟가락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죠.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하나씩 주었어요.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괜찮아, 이정숙. 괜찮아. 우리 아들 기죽이는 것보다 낫지. 우리 아들 체면 세워준다는데 그깟 돈이 문제겠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젖은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솥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수한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5천만 원을 해주고 난 며칠 뒤였어요. 이상했죠. 분명히 큰 돈이 나갔는데 마음이 쓰라린 게 아니라 몸이 쓰라렸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기침이 멎질 않았죠. 콜록, 콜록. 마른 기침이 꼭 폐부를 바늘로 긁어내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놈의 먼지. 저는 가게 앞 도로에 물을 뿌리는 청소차를 탓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40년을 끓인 솥 앞에서 매캐한 연기를 마셔왔는데 이까짓 기침쯤이야 싶었죠. 단골 손님이 사장님 감기예요? 하고 물어오면 아니요,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요. 웃어넘기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한창 바쁜 시간이었어요. 여기 특 하나요. 저쪽 순대 추가요.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저는 뜨거운 뚝배기 2개를 나무 쟁반에 받쳐들고 3번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어요. 국밥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올랐죠. 콜록, 쿨럭. 맙소사 손님 앞인데 저는 다른 손을 들어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뚝배기를 들고 있던 오른팔의 힘이 스르르 풀려버렸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팔이 그냥 제 몸이 아니라는 듯이 축 늘어졌어요. 와장창.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뜨거운 뚝배기 2개가 3번 테이블 손님의 신발 앞 가게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뽀얀 국물과 밥알, 고기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뜨거워. 손님 한 분이 발을 동동 굴렀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모든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치워드릴게요. 손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저는 허둥지둥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러 갔어요. 손이 벌벌 떨렸죠. 40년 장사하면서 제 실수로 뚝배기를 깨트린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사장님, 요새 힘드신 일 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휴, 이모. 그러게 좀 쉬엄쉬엄해요. 손님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오히려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만 반복하며 깨진 뚝배기 조각들을 주워 담았죠. 그날 밤 마감 청소를 할 때였어요. 알바생을 보내고 혼자 남은 가게에서 남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있었죠. 낮에 뚝배기를 깬 이후로
오른팔은 계속 시큰거리고 저렸어요.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었나 생각하며 그릇을 닦는데 또 그 증상이 나타났죠. 분명히 제 손으로 그릇을 쥐고 있었는데 스펀지로 문지르는 그릇이 제 손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이게 왜 이러지? 저는 젖은 그릇들을 선반 위로 올리려고 했어요. 밥그릇 5개를 포개어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죠. 스르륵. 아까 낮에 겪었던 그 느낌. 제 오른팔이 마치 전기가 나간 기계처럼 뚝 하고 작동을 멈췄어요. 와장창, 쨍그랑. 이번에는 낮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났죠. 제가 들고 있던 밥그릇 5개가 그대로 싱크대 안으로 떨어지면서 옆에 씻어뒀던 다른 그릇들까지 치고 말았어요. 뚝배기 1~2개가 아니었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할 것 없이 10대 개가 한꺼번에 박살이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어요.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 사이로 제 낡은 고무장갑이 보였죠. 오른팔이 제멋대로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러지? 내 팔이 왜 이래? 기침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제 몸이 제 몸인데 제 말을 듣지 않았죠. 40년간 저를 버티게 해준 솥뚜껑을 열고 무거운 뚝배기를 날랐던 이 팔이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제게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5천만 원을 웃으며 받아가던 아들 내외의 얼굴 위로 이 깨진 그릇 조각들이 겹쳐 보였죠. 도훈이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이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필요했어요. 집에 돌아와 젖은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시간이면 우리 아들 퇴근하고 쉬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가 한참 갔어요. 자는 건가? 받지 마라. 그냥 내일 전화할까? 제가 막 끊으려던 참에 퉁명스러운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아, 왜요? 엄마한테 왜요가 뭐예요? 그래도 저는 반가웠어요. 도훈아, 자니? 엄마야. 아,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수화기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쉬고 있던 게 맞았죠. 아들, 저기, 엄마가 오늘 가게에서 그릇을 다 깼어. 그릇을 깨? 그게 뭐 어쨌다고요? 알바생이 깼어요? 그럼 알바생 월급에서 깎으면 되지. 뭘 그런 걸 나한테. 아니, 내가 깼어.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심각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오늘 뚝배기도 깨고 저녁에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다 엎었어. 팔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 그리고 기침도 자꾸 나고. 제 말에 하하하고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는 게 들렸죠. 엄마. 응, 아들. 엄마는 유난이야, 진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팔다리 쑤시고 기침도 나고 그러는 거지.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말해요. 도훈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해. 감각이 없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며느리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누구야? 또 어머님이야? 아, 진짜. 아들이 황급히 아니야, 아니야 하더니 저한테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죠.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요. 담이 오늘 내일 예약하고 와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그냥 동네 병원 가요. 왜 유난 떨지 말고.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엄마 무서워서 그래.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아, 택시 타고 가세요. 엄마 돈 있잖아요.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란 말이에요. 끊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제 귀에는 무정한 신호음만 맴돌았죠.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쁘구나. 우리 아들 바쁘지. 큰 회사 다니니까. 담이도 피곤하구나. 그래, 내가 유난이지. 나이 먹고 아픈 게 뭐 대수라고. 다들 그렇게 아프면서 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또 저를 속였어요. 아들을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웅크린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멈췄던 마른 기침이 다시 시작됐고, 오른팔은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정말로 너무 무서웠죠. 다음 날 저는 아들 말대로 유난 떨지 않고 혼자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만 열어놓고 알바생에게 오전만 좀 부탁한다고 하고 버스를 탔죠. 동네 정형외과였어요. 팔이 아프니까 정형외과가 맞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는 저처럼 허리나 무릎이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죠. 1시간을 기다려 겨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의사는 제 얼굴도 안 보고 모니터만 보고 물었죠.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제 그릇을 다 깨트렸어요. 팔만요? 아니, 기침도 좀 나고요. 그제야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기침이요? 기침이랑 팔이 무슨 상관이지. 저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팔도 찍고 가슴도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죠. 모니터만 쳐다보던 그 무심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모님,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가게 하신다고 했죠? 아들 국밥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의사가 한숨을 쉬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까만 바탕에 하얀 뼈가 보였죠. 여기 보이세요? 의사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 오른쪽 폐 부분이었죠. 저는 봐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여기, 이게 하얗게 뭐가 보이네요. 그림자가 졌어요. 아주 크게. 그림자 말입니까? 네, 그리고 팔이 아프시다고 했죠. 아마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이건 저희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려 뭔가를 막 적기 시작했어요. 여기 말고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어요. 큰 병원. 어제 아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큰 병원이었어요.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가서 정밀 검사, CT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무슨 병인데요? 그냥 물이 찬 건가요? 의사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봉투에 넣었죠. 진료 의뢰서라고 적힌 하얀 봉투였어요. 제가 소견서 써드렸으니까 이거 들고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꼭이요. 보호자분, 아드님 있으시죠? 아드님이랑 같이 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하얀 봉투를 받았어요. 대학병원, 정밀검사, 보호자랑 같이.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죠.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까 탔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들 국밥이 보였죠. 알바생이 혼자 손님들을 받고 있었어요. 저 소틀, 저 가게를 저렇게 둬도 되는 걸까요? 아니야. 의사가 그냥 겁주는 걸 거야.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냥 기침 감기가 심한 거겠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손에 쥔 하얀 봉투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소견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들놈을 기다렸어요. 유난 떤다고 할까봐, 바쁜데 왜 오라고 했냐고 화를 낼까봐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죠. 하지만 이건 유난이 아니었어요.
하얀 봉투가 제발 유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들이 들어왔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미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도훈아. 제가 식탁에 앉은 채로 불렀어요. 아들은 피곤한데. 왜요? 하며 냉장고로 가려다 식탁 위에 하얀 봉투를 봤죠. 이게 뭐예요? 병원 다녀왔다. 오늘. 그래서 뼈에 금이라도 갔대요? 그래서 그 유난을 떨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비꼬는 투였죠. 이거 의사가 너랑 같이 가래. 제가 봉투를 아들 쪽으로 밀었어요. 아들은 참나하더니 봉투를 거칠게 뜯었죠. 진료 의뢰서라는 글자와 빼곡하게 적힌 의학 용어들을 한참 보더군요. 흉부 CT? 조직 검사?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의사가 뭐래? 몰라. 나도 몰라. 그냥 폐에 그림자가 크게 있대. 큰 병원 가래.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어요. 그제야 아들놈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대학병원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아들은 한참 동안 소견서만 노려봤어요. 알았어요. 내가 내일 당장 제일 빠른 걸로 예약 잡을게요.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와 불편한 데 없냐고 물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역시 내 아들뿐이라며 그림자 따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또 바보같이 위안을 삼았죠.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대학병원에 와 있었어요. 국밥집 손님으로도 와본 적 없는 이렇게 크고 하얗고 무서운 곳에 제가 환자로 앉아 있었죠. 며느리 김다미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 스케줄이 다 꼬였다는 얼굴이었죠. 이정숙님 3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고 저희 셋은 같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은 교수님이었죠. 말이 없고 표정이 없었어요. 이정숙님, 며칠간 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보호자분은 아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모니터만 쳐다봤어요. CT 사진인지 알록달록한 사진인지 화면을 계속 넘겼죠. 그 시간이 1년처럼 길었어요. 아들은 침을 꿀꺽 삼켰고 며느리는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을 했죠. 저기 선생님, 그래서 제 엄마가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의사가 안경을 고쳐 쓰더니 저희를 차례대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입을 열었죠. 이정숙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검사 결과 폐암 사기입니다. 네, 폐암 사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폐암? 내가 왜? 나는 담배 한 모금 피워본 적이 없는데 40년간 솥 앞에서 연기를 마신 게 다인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면. 아들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이미 폐에서 시작된 암이 림프절을 타고 반대쪽 폐와 그리고 뼈와 뇌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에 힘이 빠지신 겁니다. 뼈로 전이가 돼서 그래요. 전이, 뼈, 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놨어요. 치료하면 낫는 거죠? 네. 선생님, 요즘 의술 좋잖아요. 아들이 의사 책상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사기입니다, 아드님.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을 줄이는 생명 연장, 고통을 줄인다.
저는 그제야 알아들었어요. 아, 나 죽는구나. 그때였어요. 제가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김다미가 제 팔을 툭툭 치더군요. 어머니, 울지 마요. 시끄럽게. 저는 울고 있지도 않았는데요. 며느리가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주 또랑또랑하고 분명한 목소리로요. 그래서요? 네. 의사가 되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산대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진료실 안의 공기가 쩡하고 얼어붙었어요. 아들 이도훈도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며느리를 쳐다봤죠. 어떻게 환자 앞에서, 남편의 엄마 앞에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불쾌하다는 듯이 미간을 찡그렸어요. 보호자분,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아니, 대충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6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담이야, 너 그만 못해. 아들 이도훈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러요? 내가 뭘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 들었죠?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대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 쟤는 내가 죽는 날짜가 제일 궁금하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진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서 일정 잡으시죠. 의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는 쫓겨나듯 진료실에서 나왔죠. 병원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죠.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하이힐을 또각또각 울리며 맨 앞에서 걸어갔어요. 지하 3층 주차장. 아들의 비싼 외제차 앞에 섰죠. 아들이 운전석 문을 열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죠. 도훈아. 제가 아들을 부르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꼴 좋죠? 저렇게 다 큰 아들 다 필요 없다니까요. 자, 이제 차에 타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차 안의 공기는 병원보다 더 차가웠어요. 저는 뒷좌석에 탔고 아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운전석에, 며느리는 조수석에 탔죠. 며느리는 익숙하게 거울을 내려 자기 화장을 고치더군요. 이도훈 씨, 그만 울어요. 시끄러워. 아, 진짜. 답답하네.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 며느리가 탁 하고 거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뒷좌석에 앉은 저를 룸미러가 아니라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쳐다봤죠. 그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어머니, 들으셨죠? 사기래요. 전이도 다 됐고, 이제 뭐 시간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정리하셔야겠어요. 재산 정리. 저는 그 말이 자산을 말하는 재산인지 아니면 제사를 말하는 건지 잠깐 헷갈렸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집이랑 그 냄새나는 국밥집 가게 있잖아요. 그거랑 통장에 뭐 좀 있으시죠? 담이야. 가만히 좀 있어요. 이도훈 씨. 지금 울 때예요. 어머니, 그거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가요. 그 꼴 보실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다 상속받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손주한테 줄 거 아니면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세금 내지 말고 미리미리 저희한테 넘기시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며느리는 무슨 대단한 효도라도 가르치는 사람처럼 말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며느리 얼굴만 빤히 쳐다봤어요. 너, 어머니, 왜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었죠. 도훈아, 도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아들은 뒷좌석의 저와 조수석의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평생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죠. 엄마, 담이 말이 틀린 거 없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한테 다 주고 가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왕 주실 거 세금이라도 아끼는 게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죠. 그냥 담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 저는 그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주차장 차 안에서 제 아들의 입에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 40년 국밥 인생,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온 제 모든 세월이 저 효율이라는 단 하나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졌죠. 저는 그날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죠. 대신 제 속에서 아주 차갑고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아들 내외는 간병인이 아니라 채권자가 되어 나타났어요. 항암 치료 일정을 잡기 위해 병원을 오가는데 그들은 제 건강 상태가 아니라 제 의식 상태를 더 걱정했죠. 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며느리 김다미가 서류 뭉치한 더미를 들고 가게로 쳐들어왔어요. 마침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제가 파김치가 되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참이었죠. 이게 다 뭐냐? 보시면 몰라요? 어머니 재산 저희한테 넘긴다는 서류들이죠. 며느리는 깍두기 그릇을 옆으로 밀어치우고 그 자리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 금융거래 위임장, 대리인 처분 위임장 같은 것들을 늘어놨어요. 어머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 인감증명서도 떼셔야겠네. 그건 이도은 씨가 모시고 가게 하면 되겠다. 왜요? 뭘 망설이세요? 내가 왜 이걸 너희한테 줘야 하니? 나 아직 안 죽었다. 제 말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사기예요. 뼈에도 뇌에도 다 퍼졌다고요. 지금이야 정신이 멀쩡하시죠. 당장 다음 주에 항암 치료 시작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저희가 TV에서 봤는데 항암제 맞으면 사람이 바보가 된대요. 기억도 다 잃고 말도 못하고요. 그렇게 흐려지기 전에 정신 멀쩡할 때 도장 찍으시라고요. 흐려지기 전에. 그 말은 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라는 말과 똑같았죠. 이도은 씨는 어디 갔어요? 아들은 왜 안 오고 너 혼자? 아, 우리 도은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요. 마음 약해서 어머니 우는 거 보면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다 아들 위해서. 더러운 일이란 건 아는구나. 네. 뭐라고요? 아니다. 나 도장 못 찍는다. 내가 왜? 내 재산이야. 제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어머니,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어머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어머니 돈이지. 그걸 꼭 그렇게 나눠야겠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남이었죠. 저 순간만큼은 저와 며느리는 완벽한 남이었어요. 나중에 항암 치료비 없다고 우리한테 손버리지나 마세요. 이도은 씨, 들어와. 어머니가 고집부리잖아. 가게 문 밖에 서 있던 아들 이도훈이 마지못해 들어왔어요. 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엄마, 너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 아내가
내 어미한테 흐려지기 전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하는 게 저게 맞는 거냐고. 엄마, 그냥 다미가 하자는 대로 해줘요. 우리 다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엄마 치료비, 그거 다 어디서 나겠어요. 다 우리가 관리해야죠. 엄마는 이제 그냥 편하게 몸만 챙기면 되잖아요. 편하게. 제 전 재산을 다 넘겨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저것들이 주는 밥이나 받아 먹으라는 소리였죠. 싫다. 싫어. 나 죽기 전에는 10원 한 장 못 준다. 다들 나가.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 저는 빗자루를 들어 그들을 쫓아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악을 썼고 아들은 엄마, 왜 이래? 진정해. 라며 저를 말렸죠. 그날 가게는 난장판이 됐어요. 그날부터 그들의 압박은 더 교묘하고 더 지독해졌죠.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이틀 앞두고 저는 방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냥 다 져버리고 편해질까?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기어나가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와 제 손주가 서 있었죠. 할머니, 8살짜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손주였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웬일이야? 저는 손주를 보자마자 모든 시름을 잊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잠깐 거실에 앉아보세요. 민수가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요. 며느리가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손주는 제 앞에 서서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죠. 민수야,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엄마가 시킨 대로. 어서. 아이가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응, 우리 민수. 왜 그래? 할머니. 엄마가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집이랑 가게 안 주면 저 영어 학원 못 다닌대요. 뭐? 저 로봇도 못 사준대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저 학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다 다녀요. 할머니, 엄마한테 빨리 집 주세요. 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며느리 김다미는 저 8살짜리 아이에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머니가 재산을 안 줘서 너의 미래가 막힌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제 앞에 데려온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어쩔 수 없죠. 교육이 현실인데요. 하고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너 정말 악마다. 악마야.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요? 민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니까 애까지 고생하는 거 안 보여요.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나 학원 못 가게 했어. 엉엉. 아이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애 데리고 당장 나가.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저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의 보물이었던 손주가 저에게 집을 달라고 우는 괴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오늘까지예요.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시면 민수 얼굴 다시는 볼 생각 마세요. 이도은 씨도 어머니가 포기하셨다고 전할게요. 며느리는 우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현관을 나섰어요. 쾅! 문이 닫혔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손주가 벗어놓고 간 삐뚤빼뚤한 신발 한 짝을 보며 숨죽여 울었어요. 암보다 더한 고통이 제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죠. 항암 치료는 다음 주부터였고 저는 병원에 갈 준비가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것들은 내 가게를 원한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항암 치료 입원해야 한단다. 병원에서. 가게는 어쩌지? 그래, 내 어미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구나. 제가 일부러 약한 소리를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옆에 있던 며느리의 신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가게 넘기신대? 드디어? 아들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가게 걱정은 하지 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치료에만 전념해요. 알아서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이 아니라 제 가게가 있는 시장으로 향했죠. 알바생에게는 오늘 하루 쉰다고 미리 말해뒀어요. 가게 문은 닫혀 있었죠. 저는 가게 앞 골목 맞은편 떡집 처마 밑에 숨어 제 가게를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외제차가 골목 입구에 서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김다미가 웬 낯선 양복쟁이 남자와 함께 내렸어요. 남자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왔구나. 며느리가 닫힌 가게 셔터를 보며 남자에게 말했어요. 가게는 여기예요. 아주 목이 좋죠? 시장 입구라서 권리금만 해도 꽤 돼요.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떡집 구석에 더 바싹 붙었어요. 아, 사모님. 위치는 정말 최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평수면 권리금만 해도 억대는 그냥 받죠. 남자가 셔터를 두드려 보며 말했어요. 권리금? 아이, 됐어요. 저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빠른 매매 원해요. 빠른 매매. 빠른 매매요? 네, 주인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빨리 이 가게를 처분하고 싶어 하세요. 본인 돈으로 치료받고 싶다고. 내가 언제? 기가 막혔죠. 아, 그러시구나. 어르신이 안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건물 매매가랑 가게 권리금이랑 싹 다 해서 제일 빨리, 제일 현금 많이 쥐어줄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수수료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건물 자체는 수십억은 훌쩍 넘을 텐데 이것도 바로 진행할까요? 그럼요. 이 건물 통째로 다 팔 거예요. 이런 낡은 데서 국밥 하는 거 저희도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이 돈으로 강남에 깨끗한 빌딩 살 거예요. 며느리가 신이 나서 양복쟁이와 하이파이브라도 할 기세였죠. 강남 빌딩. 제 40년 땀과 눈물이 저들의 강남 빌딩을 위한 발판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떡집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죠. 그렇게 내 가게가 팔고 싶더냐.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기겁을 했죠. 옆에 있던 양복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병원 가신다면서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 가게에 내가 오는데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당신 지금 이 가게 팔려고 내놨어? 아, 그게 이 사모님께서 어머님이 급하게 파신다고 해서요. 양복쟁이가 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어요. 당신 잘 들어요. 나 이 가게 안 팔아요. 100억을 줘도 안 팔아. 그리고 당신. 제가 며느리를 노려봤죠. 너 지금 내 가게에 손 대려고 했어.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걸 팔아서 강남에 빌딩을 사?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너희야말로 잘 들어라. 내 재산, 내 가게. 너희한테 10원 한 장, 아니, 흙 한 톨도 안 줄 거니까 그럴 줄 알아.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암 걸려서 정신이 없으세요. 정신? 내 정신은 지금보다 더 멀쩡했던 적이 없다. 너희가 오늘 내 정신을 아주 번쩍 들게 해줬어. 고맙다 아주. 이 며느리가 분해서 씩씩거리더군요. 가시죠, 손님. 이 가게는 거래 못하겠습니다. 양복쟁이가 눈치 빠르게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어요. 어머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셔도 이도훈 씨는 내 편이고 법도 내 편이에요. 두고 보세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죠. 저는 아들 국밥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아들 국밥. 이제 저 간판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았죠. 아들을 지울 때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항암 치료가 아니라 이 지독한 것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 차갑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암이 저를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저것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 했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들놈 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갈 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의사가 오진한 걸 거야. 그렇게 수백 번을 되뇌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정숙님, 8번 주사실로 들어오세요. 엄마, 잘하고 와. 나 회의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병원 복도까지 따라온 아들 이도훈은 그 말을 끝으로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어요. 며느리 김다미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아침부터 재수없게 병원 따라가기 싫다고 했대요. 결국 저는 또 혼자였어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오늘 처음이시죠? 좀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릴 수 있어요. 간호사가 기계적인 친절함으로 저를 대했어요. 저는 8번 의자에 앉았죠. 제 옆에는 저처럼 링거를 꽂을 준비를 하는 환자들이 수십 명은 앉아 있었어요. 다들 표정이 없었죠. 팔 이쪽으로 내미시고요. 혈관 잘 안 잡히네. 간호사가 제 팔뚝을 두어 번 치더니 굵은 바늘을 찔러 넣었어요. 아! 소리가 절로 나왔죠. 40년간 솥뚜껑을 들고 뚝배기를 나른 팔인데 이 작은 바늘 하나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투명한 약병이 링거대에 걸렸죠. 차가운 화학 약품이 제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약이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저를 살리는 약인지 저를 죽이는 약인지 알 수가 없었죠. 3시간이 지났을까요? 다 맞으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죠. 몸이 조금 노곤한 것 말고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버틸만 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병원을 나섰죠.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 20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억지로 죽 한 그릇을 밀어넣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우, 속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위장이 제멋대로 요동을 치더니 먹은 것도 없는데 신물이 올라왔어요. 저는 화장실로 기어가 변기를 붙잡았죠. 시작이었어요. 속을 다 개워내고 이제 나올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죠. 위에까지 다 토해내자 나중에는 샛노란 쓸개즙이 쏟아졌어요. 입안은 쇠를 씹은 것처럼 썩고 목구멍은 불에 댄 것처럼 타들어갔죠. 살려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뼈마디가 전부 분리되는 것 같았죠. 누군가 제 팔다리를 잡고 비틀어 꺾는 것처럼 아팠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이게 항암 치료구나. 저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제 뺨을 식혀주었죠. 물을 마셔야 해. 목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물 한 잔만, 딱 한 모금만 마시면 살 것 같았죠. 하지만 냉장고가 있는 부엌까지 갈 힘이 없었어요. 안방에 있는 전화기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저는 기었어요. 화장실에서 안방까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갔어요. 1미터를 가는데 10분이 걸렸죠. 바닥을 짚은 손이 덜덜 떨렸고 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겨우 안방 협탁에 있는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누구를 부르지? 119는 아니었어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건 그냥 너무 아픈 거니까요. 아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이도훈 뿐이었어요. 그래. 걔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죽어가는데.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요. 우리 아들. 뚜루루, 뚜루루. 제발, 제발 받아라. 아, 왜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짜증이 나 있었죠. 그리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도훈아.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도훈아. 엄마. 저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을 이었죠. 엄마가 너무 아프다. 나 죽을 것 같아. 항암 치료 때문에. 도훈아,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엄마 좀 와줘. 응? 저는 애원했어요. 제 아들한테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죠. 아, 엄마, 진짜. 그 다음에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남은 생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엄마, 나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담이랑 골프 치러 왔거든요. VVIP 고객들이랑 지금 라운딩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골프? 엄마가 지금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예요? 나 이 자리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엄마가 아프다고 전화 한 통하면 내가 그 VVIP들 다 버리고 거기로 뛰어가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지금 제 집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 아들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도훈아,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그런 것까지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119를 부르든가 간병인을 부르든가. 엄마 돈 있잖아요. 아, 진짜. 이도훈 씨, 뭐해? 빨리 안 오고.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김다미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알았어. 다미야, 금방 가. 엄마, 나 바쁘니까 끊어요. 이따 저녁에 갈게요. 저녁에.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저녁에 온다고. 그 말이 저를 살리려는 말이 아니라 제 숨을 완전히 끊어놓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녁이 오기 전에 제가 이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요. 눈물도 안 났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얼어붙었죠. 그래, 나 혼자구나. 이정숙, 너는 결국 혼자 죽는구나. 저는 전화기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냥 눈을 감았죠. 이대로 잠들면 이 지옥 같은 고통도 다 끝나겠죠. 그때였어요.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누구지?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죠. 딩동, 딩동. 사장님, 이 사장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참기름집? 시장 골목에서 30년을 같이 장사한 옆가게 참기름집 김 사장이었어요. 쾅, 쾅, 쾅. 이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뭔 일 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어요. 거기 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사장님, 저 119 불러요. 대답 좀 해봐요. 119는 안 돼. 119가 오면 시장에 소문이 다 날 거예요. 아들 국밥 사장, 혼자 집에서 죽어간다고. 그건 싫었어요. 가지 마요. 제가 현관문 쪽으로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목소리 들리네. 문 여세요. 겨우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바닥에 있는 보조키를 밀었어요. 철컥. 문이 열리고 참기름집 김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죠. 아이고, 사장님, 이게 무슨 꼴이래요? 김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흑사병 걸린 사람처럼. 아이고, 세상에. 김 사장은 저를 소파까지 부축해 옮겼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한 잔 떠왔죠. 천천히 마셔요. 체하겠다. 저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물이 이렇게 단 거였나요? 물 한 모금이 제 목숨을 다시 이어주는 것 같았죠. 아들놈은 뭐 한대요?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엄마가 이 꼴인데 아들은 어디 간 거예요? 김 사장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는 차마 아들이 골프 치러 갔다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죠. 아, 우리 아들 바빠요. 오늘 중요한 출장 갔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출장? 출장은 무슨? 김 사장이 제 말을 잘랐죠. 아까 아침에 내가 시장 가는데 그 잘난 아들이랑 며느리 골프채 잔뜩 싣고 외제차 타고 쌩하고 지나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는데 아이고 이 등신 같은 사장님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들은 골프 치러 가고 엄마는 집에서 혼자 죽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김 사장이 제 등짝을 퍽 하고 내리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봤구나. 김 사장이 봤어. 제 거짓말이 들통난 게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그 악랄함이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들켜버렸다는 게 그게 너무 분하고 너무 슬펐죠. 김 사장은 그날 저녁까지 제 옆에 있어줬어요. 묽은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줬고 제 등을 계속 쓸어주었죠. 아들놈한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삐리릭 도어락 소리가 났죠. 아, 피곤해 죽겠네. 아들 이도훈이 골프에 지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은 저와 제 옆에 김 사장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엄마.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자네구나. 김 사장이 저 대신 일어섰어요. 자네가 이 집 아들 이도훈인가?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짝! 김 사장의 손이 아들놈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지금 누굴 쳐요?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너는 골프가 그렇게 재밌더냐? 내 어미가 오늘 이 집에서 혼자 죽어가는 거 알고는 있었어. 김 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뭔 소리예요? 엄마, 이 아줌마 누구야? 당장 내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사장이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죠. 사장님, 나 내일 또 올게요. 저런 놈 믿지 말고 몸이나 챙겨요. 김 사장이 나가고 집안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았죠. 엄마, 저 아줌마 누구냐고. 왜 남의 집 와서 행패야? 그리고 몸은 좀 괜찮아요? 아들이 그제야 제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골프복 차림의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훑어봤어요.
저놈을 내가 왜 낳았을까? 제 인생 70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첫 번째 항암 치료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김 사장에게 뺨까지 맞은 아들놈은 그날 이후로 제게 전화를 하긴 했죠. 하루에 한 번, 엄마, 밥은 먹었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진심이 담긴 안부가 아니라 자신이 불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의무적인 목소리였죠. 며느리 김다미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어요. 아마 그깟 참기름집 아줌마한테 자기 남편이 맞았다는 사실에 분개해 있겠죠. 몸이 조금 회복되자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미쳤어요. 이 몸으로. 김 사장이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죠. 괜찮아요. 솥 앞에 앉아만 있을게요. 가게 문 닫으면 나 정말 죽은 사람 같아서 그래요. 40년 버릇이 어디 가나요? 저는 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아야,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알바생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손님들을 구경했죠. 그러다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사흘 앞둔 날이었죠. 그날따라 알바생이 늦잠을 자서 제가 직접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어요. 특하나요. 손님에게 뚝배기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니, 까매졌다고 해야 하나요? 삐하는 이명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죠. 제가 붙잡고 있던 뚝배기 쟁반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기울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 돼. 저는 그걸 잡으려고 했지만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쾅! 쨍그랑. 제가 쟁반과 함께 손님 테이블 위로 그대로 쓰러졌어요. 뚝배기가 엎어지고 깍두기 그릇이 날아갔죠. 사장님, 어머, 사람 쓰러졌어. 119, 119 빨리. 알바생의 비명소리, 손님들의 다급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그대로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색 형광등이 제 눈을 찔렀죠. 아, 정신이 드세요? 이정숙님.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 응급실이에요. 가게에서 쓰러지셔서 119 타고 오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가게. 119.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제가 뚝배기와 함께 쓰러졌던 게요. 보호자분 오셨는데 지금 잠깐. 간호사가 말을 흐리는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을 만드냐고요. 어머니가. 우리가 가게 보고 있으랬어요. 장사하랬어요. 다미야, 좀 조용히 해. 병원이잖아. 조용히 하게 생겼어요? 이도은 씨, 당신은 저게 불쌍해요? 나는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며느리 김다미와 아들 이도훈이었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젖혀 응급실 복도를 내다봤죠. 그들은 제 침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쓰러지신 건 안 됐죠. 안 됐는데, 타이밍이 이게 뭐냐고요? 타이밍? 오늘 우리가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미팅 있는 거 몰라요? 그 가게 우리가 팔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 주인이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다는 소문나면 권리금 1억은 그냥 깎이는 거예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실까? 그냥 얌전히 집에 누워 계시지. 왜 기어 나와서 일을 망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권리금 1억. 저것들은 제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 것보다 가게 권리금 1억이 깎일까봐 더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미야, 그래도 엄마가 쓰러졌는데. 됐어요.
이도훈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서 의사한테나 물어봐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는지. 저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멍하니 쳐다봤죠. 이걸 왜 막고 있지, 내가. 그때 아들 이도훈이 커튼을 휙 걷고 들어왔어요. 엄마, 깼어요? 괜찮아요? 의사가 별일 아니래요. 그냥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 너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너희 가게 권리금 1억보다 못하니? 내 어미 목숨이 고작 그 돈보다 못하냐고.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나가. 엄마, 나가라, 이놈아. 너도 그 앙큼한 내 마누라도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오해해요. 다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끄럽다.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죠. 환자분, 안정하셔야 해요. 저것들 좀 내보내줘요. 나 저것들 얼굴 보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내보내달라고요. 아들은 제 모습에 기가 질려 뒷걸음질 치다 응급실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제 신세를 한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런 것들을 아들, 며느리라고 불렀던 제 지난 40년 세월이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였죠. 그날 저는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을 했어요. 6인실이었죠. 알바생이 제 가게 옷가지를 챙겨서 병원으로 왔더군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쓰러지시고 아드님 오셨는데 가게 괜찮냐는 말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 가게에 있던 건데요. 알바생이 제 손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쥐어줬어요. 저 사실 사장님 쓰러지시기 며칠 전부터 그 며느리라는 분이 부동산 사람들이랑 가게에 몇 번 왔었어요. 사장님 안 계실 때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녹음했어요. 사장님, 이거 꼭 들으셔야 해요. 알바생이 가고 저는 커튼을 치고 6인실 침대에 누웠어요. 손에는 그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틀지 말까? 그냥 이대로 모른 척 할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뭘 듣게 될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지금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부동산 업자 목소리였죠. 네. 근데 뭐 있으나 만화 한 명이죠. 그 양반 암사기예요. 사기. 오늘 내일 하신다고요. 며느리 김다미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쾌활하고 신이 나 있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명의자가 직접 오셔야 계약이 될 텐데요. 아, 답답하네, 사장님. 그러니까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자고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우리 엄마가 지금 암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내가 재산을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할 거라고요. 성년후견인이요? 네. 그렇게만 되면 이 가게, 저 늙은이 도장 없이도 우리가 그냥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제일 비싸게 사줄 사람만 물어오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수수료는? 아, 수수료 걱정 마세요. 강남 빌딩 살 건데 그깟 수수료가 문제겠어요? 호호.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딸깍. 녹음은 거기서 끝났죠. 저는 녹음기를 든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성년후견인. 제 아들을 앞세워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이었던 거예요. 흐려지기 전에 도장 찍으라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6인실 병실 침대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대신 제 속에서 차가운 얼음 같은 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죠. 내 돈, 내 40년, 너희 같은 것들한테 10원 한 장. 아니, 이런 한 푼도 줄 수 없다. 성년후견인? 강남 빌딩? 그래, 너희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니 나도 법으로 상대해주마.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제 환자복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전쟁의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죠. 링거대를 딸딸 끌며 걷는데 저쪽 휴게실 구석에서 통화하는 며느리 김다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그렇게 가놓고 아침부터 또 굳이 병원에 나타난 거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화장실 표지판 뒤 기둥에 몸을 숨겼어요. 아, 글쎄 아직이라니까.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마 친구인 듯 했어요. 응, 어제 가게에서 쓰러지셨대. 아주 쇼를 해요, 쇼를. 덕분에 권리금만 깎이게 생겼잖아. 아, 짜증나. 몰라. 의사는 뭐 아직은 괜찮다는데. 아, 진짜 독해. 독하시네, 정말.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 우리도 집 넓혀서 가는데. 그 냄새나는 국밥집 정리하고 그 건물 팔아서 강남 가야지. 지긋지긋해, 이 동네. 이도훈 씨? 아, 그 사람은 글렀어. 맨날 엄마, 엄마. 불쌍하대, 어머니가. 말이 돼? 우리가 더 불쌍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 따로 변호사 만났잖아. 응, 어제 말한 거. 성년후견인 그거. 정신 멀쩡할 때 받아둔 진단서가 있다나? 아, 글쎄. 암튼 어머니가 그냥 곱게 도장 찍는 게 제일 빠른데. 아, 됐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그게 효도지, 효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효도지.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어제 녹음기에서 들었던 것보다 지금 제 두 귀로 직접 듣는 이 말이 훨씬 더 잔인하고 아팠어요. 며느리는 통화를 끊고 머리를 탁 털더니 다시 병실 쪽으로 걸어왔죠.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화장실 가시게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1초 만에 표정을 바꾸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도훈 씨가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 걱정돼서. 밤새 울어? 저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얼굴을 10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쳐다봤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너. 제가 입을 열었어요. 참 예쁘다.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볼을 붉혔죠. 얼굴도 예쁜 애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렇죠? 호호. 제가 말은 좀 예쁘게 하죠.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내가 빨리 죽어주는 게 효도지. 그렇고 말고. 네. 어머니. 병실에 가보자. 우리 아들 밤새 울었다는데. 얼굴 좀 보러 가야지.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툭툭 치고 링거대를 끌며 며느리를 지나쳐 갔어요. 제 뒤에서 뭐야, 저 늙은이가. 하고 중얼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박 변호사. 아니,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저것들보다 훨씬 더 독하고 훨씬 더 영리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죠. 회사 일이 바쁘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6인실 병동의 다른 환자들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가는 걸 저는 멍하니 쳐다봤죠. 사장님, 짐 다 쌌어요?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참기름직 김 사장이었어요. 아이고, 김 사장. 바쁜데 뭘 여기까지 와요? 나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 이 몸으로. 자, 이거 내 차 키요. 나는 사장님 짐 들 테니까 먼저 내려가서 차에 앉아 있어요. 김 사장은 제 짐가방을 들고 앞장섰죠. 차에 타고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이었어요. 사장님. 김 사장이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죠. 이제 어쩔 생각이래요. 내가 그날 사장님 아들 뺨 때린 거 미안하게 생각 안 해요. 그놈은 더 맞아야 해. 근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사장님. 그놈들 사장님 가게 노리는 거 맞죠? 내가 시장 통해서 다 들었어요. 부동산에 내놨다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김 사장. 응, 말해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있어요? 제 말에 김 사장이 차를 끽 하고 갓길에 세웠어요. 뭐라고? 변호사? 네, 변호사요. 그냥 변호사 말고 아주 독하고 아주 입 무겁고 돈만 주면 내 편 확실하게 되어줄 그런 변호사요. 저것들한테 내 재산 10원 한 장도 주기 싫어요. 아니, 안 줄 거예요. 김 사장은 한참 동안 제 눈을 쳐다봤어요. 사장님. 김 사장의 얼굴이 울상에서 활짝 핀 웃음상으로 바뀌었죠. 아이고, 우리 이 사장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김 사장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변호사? 왜 없어요? 내 친조카가 변호사예요. 아주 그냥 뱀 대가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똘똘하고 지독한 놈으로 하나 있죠. 진짜예요? 그럼요. 그놈이 원래 대기업 법무팀에 있다가 이번에 독립해서 서초동에 사무실 냈어요. 박 변호사라고. 내가 당장 연결해 줄게요. 김 사장은 당장 차 안에서 조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진우야. 너 어디야? 고모다. 너 지금 당장 만날 사람 있어. 돈은 걱정 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 인생이 걸렸어. 저는 그날 김 사장의 차를 타고 시장 국밥집이 아니라 서초동의 번쩍이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뜻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 즉 기부하고 싶으시다는 거군요. 박 변호사는 김 사장의 조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사무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유류분이라고 아시나요? 어머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셔도 유일한 상속자인 아드님은 법적으로 본인 지분의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저놈한테 돈이 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방법이 있죠. 이기게 만들면 됩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기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김 사장, 아니, 고모님께 말씀 대충 들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군요. 그쪽에서는 100% 어머님이 암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걸어올 겁니다. 무효 소송이요? 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증여나 기부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며느님이 성년 후견인을 알아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쪽도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난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박 변호사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지금부터 어머님은 저와 함께 완벽한 증거를 만드실 겁니다. 증거요? 네, 첫째. 박 변호사가 손가락을 하나 폈어요.
어머님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저희 쪽 지정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어머님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아무런 의학적, 법적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해요. 정신감정이요? 네, 둘째.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손가락을 폈죠.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아들 내외의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원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 그리고 어머님의 의사를 영상으로 남길 겁니다. 영상이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것들을 완벽하게 속여야 합니다. 어머님, 연기 잘하세요? 연기.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어요. 변호사님, 제가 40년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저것들이 내간 쓸개 다 빼먹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우리 아들 하면서 40년을 연기하고 살았네요. 그거 잘하는 거 맞죠? 제 말에 박 변호사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님, 합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아들 국밥에 힘없는 암 환자 이정숙이었죠. 밤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사 이정숙이 되었고요. 박 변호사의 지시대로 저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된 국밥집 건물 알고 보니 시장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어요.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 그리고 적금 통장들. 이 모든 걸 현금화해야 합니다. 현금화요? 네, 부동산은 아드님이 유류분 소송을 걸었을 때 뺏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기부금으로 들어가면 다시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완벽하게 어머님 명의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가게를 팔라고요? 내 40년이 담긴 곳인데. 어머님, 박 변호사가 제 말을 잘랐죠. 그 40년 세월을 저뱀 같은 며느리에게 통째로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그 40년의 가치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시고 어머님의 승리로 남기실 겁니까? 승리.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팔아요. 팔겠습니다. 싹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연기를 시작하셔야죠. 그날 밤 저는 아들 이도훈을 집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들은 며칠 만에 본 제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도훈아. 저는 박 변호사가 시킨 대로 힘없이 기침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앉아봐라. 아, 또 기침. 약은 드셨어요? 의사가 그러더구나. 항암 치료 두 번째 들어가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그래서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단다. 보험도 안 되는 게 많다네. 제 말에 아들 이도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치료비요? 그래.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다. 결심이요? 무슨 결심을요? 가게를 내놔야 할까봐. 저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내가 치료를 받지 않겠니? 담보대출.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죠. 대출? 어휴, 엄마. 대출 이자가 얼만 줄 알아요. 그럴 바에야. 아니,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손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엄마. 웬일로 그렇게 현명한 생각을 다 하셨어요. 현명?
네, 가게. 그거 팔아야죠. 팔아서 엄마 치료비도 쓰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부동산이다. 뭐다 그런 건